네,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세무 전문가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희 모임에서 임종석 서울의 부회장님이셨던 임종석 세무사님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셨는데 해당 내용을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려주신 임종석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 시청 대상자 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을 못 받고 세금까지 납부해서 굉장히 속상하신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대표님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절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입분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력자분들은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최소 앞부분에 나오는 핵심 정리까지는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 담아드리는 내용에 대한 요약을 좀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대송금의 송금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형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우리는 이제 공장이라고 해보면 저희가 매출을 5,500만 원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5,5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때 5천만 원이란 금액을 세부담을 이미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이제 5,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신고하실 때 납부세액으로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잡혀서 납부세액에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구조상에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는 매출을 하고요.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어떤 사례이냐면 매출을 일으켰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가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고 나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이미 부담을 하신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아왔건 받아오지 않았건. 받아오지 않아도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신 분들이 만약에 6개월 뒤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6개월이 지났는데 매출처 우리의 채무자들이 돈을 주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대금을 만약에 못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매출을 하고 대금도 못 받아왔는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지금 굉장히 매출도 못 받아서 억울한데 이렇게 내가 미리 부담한 세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돌려받게 되려고 하면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권 요건, 사유, 기간 요건, 신고 요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 얘기는 이 사유 요건을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유가 못해도 한 1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10가지 중에서 새롭게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개정이 됐거든요. 변경된 게 아니고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출을 하고 대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회수기일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미리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싶을 텐데요. 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새로 하나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변경된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사유가 추가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회수기일을 적은 계약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약서는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서 그냥 하나의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법정에 이렇게 작성하라는 어떤 예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각 사업체에서 필요한 양식에 필요한 문구를 넣으셔서 만드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대금의 회수기일을 반드시 기재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 21년 2월 10일에 저희가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셨고 세금 개설 발행을 해 놓았는데 바로 대금을 가져오지 않고 21년 6개월 뒤인 8월 10일에 우리는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날짜 8월 10일이라는 회수기일을 계약서 혹은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상에 기재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회수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우리가 2년이 지나서 혹시 돈을 그때까지도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부담한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다시 우리가 부담한 세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떤 회사 자체 내에서 조금 시스템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어떤 수주만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할 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회수기일을 반드시 기재해 놓는 거죠. 물품이 갈 때 계약서만 가는 상황이 아닌 예를 들면 이런 계약서에 뭐 어떤 약정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수주할 때부터 어떤 약정서를 자꾸 수령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 놓으시게 되면 혹시라도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개정된 내용의 핵심 정리만 좀 해봐 드릴게요. 설명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일단 나무의 뼈대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 뼈대가 지금 이렇게 V 표시된 부분만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낙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된 표시만 먼저 읽어보면 중소기업이셔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외상매출금 말고도 다른 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뒤에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큰 줄기만 먼저 읽어보면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 등으로 인해서 일단 등이 발생을 하고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저는 마음에 들어요.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위에는 조문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아랫부분은 위에는 조문에 나와 있고 이 아랫부분은 예규에서 풀어줬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뒤에 요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시청하실 분들은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여기만 좀 설명을 드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포함이고요. 제외되는 것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 안 되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시고요. 나머지 낙엽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개념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적용 시기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것처럼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보시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엔 3년이에요. 우리가 세금개설 발행하고 나서부터 공급시기 이후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3년 동안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못 받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2020년 2월 11일에 새로운 사유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개정 이유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정말 이걸 한번 어떤 외상매출금을 못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개정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오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 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5,500만 원의 매출액으로 놓고 보자면 5천만 원을 송금으로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건이 맞아야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날 것. 회수기일은 객관적인 서류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뭐 이런 요건들이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5천만 원이라는 거를 비용 처리해 줄게인데요. 지금까지의 것들을 보면 이게 왜 제가 계속 파격적이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아까 설명드린 이런 다른 사유도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없는 것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 케이스로 한번 가보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못해도 뭐 채권 확정받고 뭐 가압류하고 그다음 채권자의 재산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못해도 3, 4년, 길면 뭐 또 한 10년도 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좀 고통스럽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불능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보통 소멸시효로 놓고 보자면 3년이나 걸렸던 것을 2년으로 줄여준다라는 어떤 시기적인 짧아짐이 있고요. 또 지급불능을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입증 절차 없이 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사항인 것 같아요. 조문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조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 대송금의 송금 불산입이라는 조문인데요. 이 조문에서 보시면 채무자의 파산 등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1부터 쭉쭉쭉쭉 9까지 가다가 9-2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읽어봐드린 조문이거든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 1항의 9의 2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유가 해당되면 송금으로 산입을 시켜줄게 라는 얘기인 거고요. 보시면 또 부가가치세법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보시면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유를 보시면 지금 또 소득세법 시행령 55조의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 1항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조문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가도 결국은 이 조문으로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조문은 그냥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조문은 이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가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언제 저희가 비용 처리하면 되나요? 언제 부가세를 돌려받으면 되나요? 라고 하는 시기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 서면 법령에서 법인 요거 생산 일자하고요. 어떤 좌표 알려드렸으니까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사건을 1, 2, 3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표시로 사유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보라색으로 된 화살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2018년 첫 번째 사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뭐냐? 2018년 10월 10일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고요. 저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고요. 공급하고 세금서 발행하고 세금 부담을 이미 할 겁니다. 두 번째, 저희는 계약서상에 이 계약서상에 회수기일을 기재한 거예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회수기일이 도래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수기일에 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까 사례로 보면 5,500만 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여기서 벌어졌다 그러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되는데요. 2년이 경과되면 이 세 번째 사건이 도래됩니다. 2020년 11월 10일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유가 일단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유는 발생했고, 사유가 발생하고 그러면 플러스 언제 할 거냐인데요. 종합소득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사유는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보시고요. 사유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만약에 if 2020년도에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아니 대손 충당금 뭐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비용절 대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 대표님들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를.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통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장기 동안에 미수된 채권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피드백을 맞출 수는 있긴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손비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오신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는 그 정도 정보는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절세가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비로 계상을 만약에 2020년도에 알려주셨고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손비로 비용 처리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2020년도에 5천만 원이라는 비용 처리가 송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법인세나 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는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건은 2020년도에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플러스 if 만약에 2021년도에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3번 사유가 여기서 발생했죠. 어떤 사유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거죠. 사유가 발생하고 나면 부가가치세는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대손이 확정된 날에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가시오. 돌려달라고 신청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보시면 지금 하반기죠. 2020년 2기 하반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넣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놓쳤다. 근데 내가 대금을 못 받은 건 2021년도에 발견이 됐다. 발견된 2021년도 2기 확정신고에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요 기존의 2020년 2기 확정신고를 경정 청구하시는 겁니다. 경정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사유를 발생하는 건 똑같겠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나 똑같을 텐데요. 법인세는 사유 발생 이유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선택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발생한 과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내 부가세 아까 사유로 하면 5,500만 원이죠. 500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겠죠. 이 사유로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유로는 하실 수가 없고요. 다른 사유가 있으시다면 할 수 있겠죠. 다른 사유 부도 아니면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런 것들 다른 사유로는 가능한데 저희가 말한 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한 사유로는 이렇게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 세 번째 빨간색 표시가 되어야 처음으로 사유가 성립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에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조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연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는 여기 위에 1항에 1호부터 5호부터 몇 호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하래요. 부가세처럼. 그런데 우리는 9-2잖아요. 9-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손비로 계상한 날, 두 번째 플러스죠. 손비로 계상한 날, 사유 발생하고 손비로 계상한 날. 같은 해에 할 수도 있지만 사유 발생하고 다음 해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빼서 신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없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또 뭐가 있냐면 회수기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 아니고 이렇게 서면 법인 여기 생산일자하고 좌표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질문이 뭐였냐면 회수기일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수하기로 한 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회수기일이 계약서 등, 꼭 계약서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관계 서류로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였는지, 언제인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한 준비를 각 사업체에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스템을 좀 바꾸시는 거죠. 업무 시스템적인 거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이 내용인데요. 만약에 회수기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회수기일로부터 다시 2년을 카운트하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회수기일이 질문이었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의 회수기일인지 새롭게 변경한 경우라면 변경한 약정 변제일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시는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기일을 한번 여기서부터 2년을 가시는데 회수기일을 한번 늦춰주셨다 그럼 다시 2년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2년 이상 지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2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여기 위에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제 생각 아니고요. 해당 좌표 올려드렸고요. 생산일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원문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저는 쉽게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017년, 아까와 똑같이 해볼까요? 저희 만약에 10월 달에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매출 발생하시면 공급 시기가 나왔고, 세금계산 발행하실 거고, 세금 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실 건데요. 첫 번째,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2017년, 10월이라고 해볼게요. 10월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회수는 한 달 뒤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회수기일이 도래된 거죠. 두 번째 사건 발생, 회수기일이 도래했는데 5,500만 원 못 준답니다. 네,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부도 직전이래요. 그래서 2년을 카운트하고 그렇게 되면 2019년 11월이 회수기일이 2년 경과된 시점이 도래하는데요. 이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딱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나오거든요. 2년이 된 날이 2019년 11월이 되는데요. 11월에는 이 해당 조문이 언제 생겼냐면 2020년 2월 11일에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해당되지 않는데 2019년도 2년이 경과된 이 딱 시점이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이 이 해당 조문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2020년도에 송금으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때 송금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가능한가요?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고 이거 아까 두 번째 사유죠. 사유는 201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손비 처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손비 처리는 2020년도에 했다라고 하면 요것도 이런 경우도 2년이 지난 요 사유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라는 사유로 다른 사유 말고 부도 뭐 이런 사유 말고 이 사유로 손비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발생한 매출금이고 2년이 도래한 게 이 법 시행 전, 요 2020년 2월 11일 시행 전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 사례도 조금 숙지를 해 놓으셨다가 업체에서 문의가 오면 좀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세 심판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돌려주세요라고 이제 하실 때 첨부하셔도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조금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영상을 찍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너무 막판에 와서 이게 또 등장을 하네요. 뭐냐면
사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 질문자 여기 두 개가 지금 제가 두 개를 실어드릴 건데요. 하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이거든요.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데 기준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요거겠죠. 기준 법령에서 요거 지금 생산일자하고 좌표 알려드렸는데요. 요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동영상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질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작으실 텐데요. 제가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블로그 주소 하나 밑에다가 기재해 드릴 거예요. 오시면 원문 그대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눈으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봐 드릴게요. 올해 개정된 규정으로 하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인 노력의 증거 없어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이건 틀렸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니까 2년이 지나도 회수를 못하면 대손으로 인정된다는 뜻인지요? 라고 해서 누군가 물음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해주시기를 맞습니다.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더라도 송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회신을 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 회신이니까 조금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불안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줬어요. 네. 이걸 찾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제1항 9호의 2 저희가 아까 봐드렸던 거예요. 그 사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사유 이 사유에 따른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출처에 무제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회신에 뭐라고 했냐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제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없더라도 우리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 제1항 9호의 2에 따라 이거예요. 회수기일이 2년 지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지난 외상매출금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회수기일이 지나더라도 여기에 대손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즉 송분산입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박자가 딱 맞으셔야 되는데 거래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 정리 내용입니다. 업체에서는 제발 어떤 걸 협조해 주셔야 하냐면 요거겠죠, 요거. 회수기일이 객관적인 서류로 회수기일을 좀 명시해 놓는 게 이게 업체에서 하셔야 되는 노력. 회수기일을 기재할 것, 요게 어떤 서류로 객관적인 서류 준비하셔야 되는 게 업체에서 노력하셔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알려주셔야 돼요. 세무서 사무실에 좀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못 받고 있다, 못 받게 될 것 같다, 같이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 세무서 사무실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조금 미리 사전적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조금 안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최소한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대손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채무자의 무제산을 입증하는 게 꼭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게, 이 입증을 안 해도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너무나 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두 박자가 맞아야 돼요. 업체 대표님들과 사장님들과 세무서 사무실 저희가 둘이 이제 손바닥이 딱 맞아서 이렇게 박수가 쳐져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절세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내용 되시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28분이나 지났네요. 이게 짧게 한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